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930년부터 해서 40년대까지 이제 일본이 병창 기지화 정책을 하는데요. 병참이라는 것은 이제 정쟁을 할 때 후방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병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30년에서 40년에 거쳐서 일제 대륙 침략 또는 태평양 전쟁 이와 이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일종의 일본의 병창 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는데, 자 그때 내걸었던 이제 뭐냐면 그 슬로건이 농공번진이라는 그 슬로건이에요. 예. 예, 이거 농공번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농업과 공업을 같이 병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공 경쟁 슬로건 아래 진행됐는데요. 요거 용어가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이거 두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위한 어떤 군수물자 기지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펼쳤던 정책들이 남면 분양 정책이나 중고급 육성 정책, 경고급 정책에서 군수공업 체제로 전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남면 분양 정책이거든요. 자, 이 남명분화정책 그 밑에 있는데 잠깐 보면, 자, 그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넘어가면서 삼미진식 계획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공황의 여파죠. 대공황의 여파로 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제 생산 과잉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쌀 농사를 인제 뭐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쌀에 많이 돈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생산 과잉이 돼 버렸어. 거기에다 이 대공황이 인제 뭐냐면 보니까 이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쌀이 많이 생산돼서 소비가 안 되는데, 지금 값싼 그 한국산 쌀이 들어오면 일본 농업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제 2차 삼미징식 계획을 하다가 30년대 초반에 뭐냐면 이 중단이 돼요. 대신에 인제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인제 방향을 트냐면 공업 연료 를 증산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보호무역주의로 해 가지고 원료 공급이 인제 부족을 대비할까 봐. 왜냐면 인제 그 당시 그 세계 열강들이 뭐냐 분류 경제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원료가 인제 값싼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뭐냐면 그 원료를 그 외국에 수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환물 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업 연료 증산 정책으로 인제 바뀌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인제 적용이 되게 된 것이 남면 부여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라고 인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남면 북양이라는 것이 남쪽은 면화, 북쪽은 양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남쪽에는 어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명양, 그러니까 인제 양인데 주로 인제 양목을 깎아 가지고 만든 게 묘직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값싼 이제 조선의 면화와 아 양털을 수입해 오다가 그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방적을 하는 거죠. 옷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싼 원료 공급지를 이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제 공업 원료 증산하고는 또 관련돼 있는 것이 1930 년대 들어가면, 예전에는 금하고 은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걸 이제 갖다가 이제 외국에 팔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930 년대 들면서 철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등등 실제 인제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인제 필요한 거야. 그래 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미국이 그 1920 년대까지는 중국과 그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1930 년대 들면서 뭐 그 만주사변이니 뭐 중일전쟁이니 하면서 일본이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하니까 또 서양의 여러 나라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부터 인제 이런 철
처지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인제 뭐냐면 금속을 수입을 못 해 오죠.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금과 은을 개발하는 보다는 철과 구리 같은 실제로 전쟁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채굴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금은 채굴해서 철과 구리 같은 것들을 이제 채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게 인제 특징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중공업 어선 정책은 인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군수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어 석 석유화강이나 석유화학이라든지 등등 여러 공 그 공장들을 만들게 되고, 그때 인제 주로 인제 어디에서 여기 만드냐면 북한 지역에서 만들죠. 북한 지역에서 만들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제 뭐냐면 경공업이라든지 주로 쌀 농사 이런 것들을 인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팔소 나중에 분단된 후에 한동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경제력이 좀 우세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중요한 공장들은 다 북한에 졌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때부터 일본 제국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됐다. 20 년대도 진출했지만 30 년대는 더 본격적으로 진출했죠. 그때 인제 총독부라든지 그다음에 군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 아래 일본 재벌들이 인제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큰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대자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중공업 육성 정책에 부합되는 거죠. 그리고 군부 입장을 볼 때는 한반도에 병창 기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총독부도 이제 지원했던 게 뭐냐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농업국가 조선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다 보면 어떻게 돼서 사회가 불안하죠.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총독부도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적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일제 전쟁 수행 목적을 이제 원하게 한 거고, 그리고 한반도 경제를 식민지 경제 체제에 예속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일본이 경제 불육을 형성하거든. 자, 경제 불육이라는 것은 이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어서 본국의 어려움을 식민지에서 착취로서 해결하고자 했던 건데, 자, 이 불육 경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인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경제 체제잖아요. 일본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겠죠. 그리고 뭐 자국 시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효율적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경제 불육은 한반도와 일본을 경제로 통합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인제 만주까지 이렇게 플러스 시켰죠. 그래서 각각의 인제 역할을 인제 부여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을 인제 만들어 가지고 하는, 한반도에서 그걸 넘기면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부에서는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만주나 한반도 남쪽에서는 대규모 인제 밀이나 쌀 같은 곡물을 인제 공급을 해 주고, 이런 각각의 역할을 인제 해서 분력 경제를 형성했다. 자, 그걸 통해서 인제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제일 비교 우위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들 뭐냐면 이렇게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원 약탈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전반적으로 다 자원 약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인제 농산물과 광물 자원을 수탈했고, 그래서 인제 그때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이나 국민 총력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 원래 이거 일본에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나라까지 확장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인제 농산물과 광물 자원을 통제했고요. 자, 선미징 식대를 제기했어. 자, 이거는 인제 1920 년대 30 년대 전반기 때 1-2차 산미 증식기획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3차 때야. 근데 3차 때 산미 증식기획하고 1-2차 때 산미 증식기획은 좀 경우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인제 그 중일 전쟁 이후에 그 일본 내 쌀 수요 증가 및 군량미 확보 목적이 있어요. 전쟁 시기 때 그런 군량미나 그다음에 군량미도 인제 많이 또 일본이 쌀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 때도 또 쌀이 부족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본에 식량을 공급할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전시 경제를 대비하게 한 거야. 그래서 1-2차 때는 주로 이제 배경이 주로 이제 뭐예요? 이총 항도 위에서 일본의 공업화 때문에 쌀이 뭐냐면 쌀 생산이 급격하게 그 저하된 그런 현상 때문에 저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군량미나 일본의 인제 그것 때문에 신랑이 이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군량미를 보충하고 일본의 식량 공급을 전시대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삼류징 시키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뭐 농지의 절대량을 확보하고 생산 목표를 정해서 농민의 경제학을 강제하고 경족법 출신의 이제 농사 개량 사업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이때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노동력과 자재의 이제 확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제 생산력을 더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쌀을 지으려고 해도 뭐 인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비료 공급이 잘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쌀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를 했죠. 이 미국 공출 제도는 쌀을 이제 생산하면 그 총독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쌀을 인제 뭐냐면 사 들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때 가격이 대개 보면 이제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농촌 농민 입장일 때는 상당히 손해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제 뜯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축 증신계 나 금속의 강제 공출 그다음에 조선식량 관리령을 내서 조선식량관리영단을 설립해서 주요 식량을 전부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공업 부분도 인제 뭐냐 통제했죠.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인제 그 전시동원 체제를 전환을 해 갖고 그 중일 전쟁 때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수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제 소비재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다 이제 뭐냐면 강제로 청산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인제 소비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민족기업이거든요. 네 민족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뭐 소비재라든지 경공 이런 기업들은 다 인제 뭐냐면 그 일본인들에게 인수해 가지고 어떤 국가가 인수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 동원의 일적 그 수탈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원했어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그 국가총동원법이야. 자 이 국가총동법은 그 당시 일본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의 어떤 자원을 삭탈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인제 실시했던 법인데 이것을 조선 내까지 인제 적용해서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 당시 국민정신총동연맹이에요.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연맹도 원래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 본부를 두고 요게 조선을 붙은 거야. 조선에 지부를 뒀어.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지방연맹, 직장연맹들을 조직했다. 그래서 요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에 조선연맹이 있고 그 조선연맹 안에 또 지방연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연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말단 조직이 뭐냐면 예국반이야. 이렇게. 음. 예국반. 그래서 이 예국반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예국반이 두 문제는 두 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번 나왔고 예전에 한번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건데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의 산하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고요. 그 안에 또 지방연맹, 직장연맹이 나오고 그 또 밑에 또 말단 기구가 예국반이라는 거. 예국방을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예국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로서
국민정신총동맹연맹을 조직했는데 조선에도 조직을 했죠. 그리고 그 조직의 발단이 예국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목적은 뭐냐면 마을 단위로 포괄하는 전시총동원을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인의 일상과 의식을 통제하게 한 거다. 그리고 인제 10호 규모로 각을 묶어서 조직했지만 또 직장에서도 조직됐어요. 그래서 강상, 공장, 은행, 회사 단위로 예국반을 조직했다는 거. 자 모임을 보면 예국반에서 한 달 동안 예국 반상회를 인제 조직해요. 예국 반상회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이 반상회. 그 오늘날 반상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반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반상회 기원이 되는 모임을 개최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당시 뭐 일본어 사용을 강제한다든지 전쟁을 위한 예국 저금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예국 저금이라고 해서 그 월급을 받으면 한 20-30%를 강제로 저축을 하게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또 뭐냐면 전쟁에 동원을 했거든요, 그 자금을 가지고. 근데 이게 상당히 손해였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어요. 아 당연히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 이제 돈만 찍어내니까 인플레는 심했는데 돈을 벌면 당장 쓰는 게 이익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는 저축하면 손해인 거야. 카페 가치가 막 떨어지는데 당장 써야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헌물이나 뭐 토지나 이런 거 자산을 매입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저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저축을 하고 강제로 인제 하면 나중에 뭐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돌려준다 해도 상당히 손해를 보죠, 저축한 사람이. 예. 자 하여튼 이런 예국 저축을 이제 저금을 강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국제금을 이제 전체에 확보했고 궁성요배, 만국 신민화를 선사를 제청했고요. 그다음에 총독부의 주요 정책이 전달되고 일제 군국주의 찬양하는 영화를 감상했다. 영화 같은 것도 그 당시 상당히 일본 애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어요. 왜냐면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있고 그 당시 또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게 좀 힘들었고 영화관 가서 인제 돈을 줘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슬라이드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해서 보여주니까 또 많이 봤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모임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인제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해서 인제 참가 안 했다. 그러면 뭐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인제 주어지는데 그 당시에 식량 배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배급 후에 도장을 찍지 못해. 그럼 배급을 못 받거나 그 청소 같은 마을 청소나 뭐 직장 청소 같은 불이익을 이제 뭐냐면 받았다. 그래서 인제 이 예국반 운영 관련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게 그 2번 정도 기출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관련 법은 국가총동법과 그다음에 관련 조직은 예국반이 인제 조선총동맹 연맹 그러니까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에 인제 뭐냐면 산하 말단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또 그 지원하고 징병제가 나타나죠. 지원제. 원래는 이제 일본 애들이 조선인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줬어. 예. 그러니까 조선인을 군인을 시켜 가지고 총을 이제 쥐어주고 무기를 인제 주는 거를 안 좋아했는데 꺼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못하면 그 총뿌리를 자기한테 뭐냐면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 기간 동안 인제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용 노동자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인제 뭐냐 총을 쥐어주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조선 사람들 해 봤자 일본 육군사관이나 만주사관의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는 군대 안 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지원을 이제 받는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원이었어요. 음. 그러다가 인제 점점 징병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인제 그 육군 특별 지원 병력을 인제 공포하고요. 그리고 그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조선인 전문학교 뭐 대학생들에게 전쟁터를 내모겠는데 여기서 지원이라니까 뭐 자발적으로 인제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 반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944 년에 진병제를 실시했죠. 진병제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조선인들이 거의 20만 명 정도가 징병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전쟁 기간에는 보급이나 뭐 이렇게 병창 같은 것들을 인제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 징용령을 하죠. 그래 갖고 인제 이것도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강제로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준다고 이제 모집을 해 놓고 실제로 돈도 뭐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식으로 강제로 그냥 반강제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어떤 이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성 정신대 근무령을 내렸어요.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있는데, 위안부가 정신대가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대는 주로 인제 12 세에서 40 세까지의 좀 젊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공장에 일을 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주겠다고 감언이설이나 강제 나치범으로 한국인들의 이제 여성들을 끌고 와 가지고 거기에 인제 일제 그 공장에 일을 시키는 거야. 주로 인제 옷을 만드는 곳이나 그런 데 이제 시키는 거죠. 남자는 인제 강상 같은 그 곳에 보내거나. 자, 그중에 일부가 위안부로 해서 성적 놀이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신대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위안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를 잠깐 볼게요. 예. 여기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국가 총동원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예. 요 부분이 이제 국가 총동원법이거든요. 일본에서 실시했던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뭐 그 당시 만주나 뭐 대만이 수탈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용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영한 걸 말한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쭉 어떤 것들을 인제 동원할 것을 명시했고, 그리고 인제 그 여러 가지 뭐 출판물도 이제 규제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동원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전시회는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생산이나 소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 나면 이제 뭐 국가 총동원법과 비슷한 법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인제 공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게 다 징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자동차 만드는 공장들이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만드는 공장들이 뭐 자동차 만들지 않고 이제 전차나 장갑차 뭐 군용 차량들을 만드는 거 전환을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일제도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제 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일본의 인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식민지 개발론,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걸 비판하는 식민지 수탈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식민지 수탈론에 입각해서 인제 얘기를 해요. 조선후기의 생산력이 증대됐고 일제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근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개항시켰고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대성의 오도가 일어났다, 외국이. 그리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외국 자본과 재벌 자본의 어떤 지배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인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요 관점을 따르죠. 식민지 수탈론에 입각해서 이게 주류 관점인데, 일본 이제 경제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식민지 개발론. 식민지 시기 때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그걸 인제 그걸 실증적으로 인제 뭐냐면 검증을 하려고 하죠. 얘네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 가지고. 그래서 뭐 조선 후기 때 생산이 하락됐는데 일제 시대 생산이 증가돼서 결국엔 1960 년대 고도 개발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도라든지 사회적 기반 시설은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던 거고, 이걸 바탕으로 1960 년대 고도 개발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요거는 인제 그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네들이 내세운 게 인제 뭐냐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일제 시대 때부터 인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뭐냐 근대적인 어떤 통계 시스템이 반영돼 갖고
통계 자료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었어요. 그런데 일제 통계 자료는 나름대로 이제 뭐 100% 거짓말일 수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어 갖고 인제 한 것도 있거든요. 예. 심슨의 법칙에 의해서 그 통계 자료는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이건 추사냐. 자료가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뭐 어떤 정밀한 어떤 통계 어떤 방법이라든지 측정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료를 보고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추측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요걸 단순 비교를 했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데이터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거를 인식 못하고 일본 애들이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긴 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는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긴 해요. 예. 근데 뭐 받아들이진 않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건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인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1910 년대 이제 국내 민족 독립 운동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1910 년대 국내 민족 운동은 이제 크게 그 국내 민족 운동을 이제 먼저 보는데 자 국내 민족 운동은 거의 비밀 결사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간회처럼 합법적인 조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보안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독부가 이제 예전에 통감부 때부터 1907 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보안법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어떤 정치적 결사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원하지 않았지만 다 이런 결사들은 그 뭐냐면 보안법 때문에 비밀 결사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에 의병 활동이 위축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의병들이 연해주나 만주지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최응원이라는 사람이야. 음. 이 최응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구한말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군대가 해산 후에 의병 부대를 조직해서 평강남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활약을 했다가 나중에 인제 뭐냐면 1915 년에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인제 한반도에서 했던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제 1910 년대 국내 인제 항해투쟁은 무장투쟁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최응원이나 뒤에 얘기했지만 독립의군부가 그래도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아예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가 답이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910 년대에 국내 무장투쟁은 없었다. 그러면 틀린데 거의 없다는 맞죠. 예. 왜냐하면 최응원이나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국내 비밀결사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국내 비밀결사 조직은 되게 많아요. 얘들 그다음에 독립의군부가 있고 통계강국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당, 대한강복회, 조선군민회, 뭐 송죽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데 자 이 비밀결사 조직들이 보면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틀에서요. 그때 합법이라는 거는 일본이 만드는 법체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육이나 식산, 계몽운동을 표방하고 했는데 요때 식산이라는 것은 식상농업 아시죠? 식상업의 약칭이에요. 네 식산.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경제 활동. 그래서 인제 했지만 실질적인 인제 운동 방법은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거야. 요때 독립군 조직과 지원은 국내에서 못 하기 때문에 주로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그 부대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인력을 대주거나. 자 그래서 인제 노선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인제 뭐냐면 두 가지 노선으로 인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가 복벽주의 또 하나가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인제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자 복벽주의는 이제 뭐냐. 복벽주의라는 건 복자는 뭐 임금 벽자죠. 이게 임금 벽자. 그래서 예전의 임금을 다시 뭐냐면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때 인제 아직까지 고종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을 다시 인제 왕위로 앉혀 가지고 '조선 왕조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복벽주의야. 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래서 이 복벽주의 단체들이 국내에도 있었고 뭐 국외에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복벽 단체들 보면 신한혁명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의군부가 있고 민남조합들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복벽단체인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신한혁명당인데, 이 신한혁명당은 원래는 복벽주의 단체였어요. 그 뒤에 좀 얘기했지만 대동단결 선언 이후로 이 신한 그 복벽주의 단체였던 신한혁명당이 공화주의로 바뀌어요. 공화주의로. 그다음에 인제 국내에 있었던 이제 복벽주의 단체는 뒤에 설명한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주직한 거죠. 유생이었던 이런 단체도 있고, 공화주의 단체는 인제 대한강복회, 조선국민회 이런 단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국내 정책 그 단체들만 적어 놨는데, 대한인국민회, 이것도 이제 복벽 공화주의 단체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통합되냐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인제 뭘로 통합되냐면 이 공화주의로 통합돼. 예. 공화주의로. 그래서 인제 그전에는 나중에 고종이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희망을 걸고 인제 했는데, 3.1 운동의 계기가 됐던 것이 고종이 인제 사망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종이 죽으니까 나머지 이제 순종이 남아 있는데, 순종은 비리비리해요. 예, 무슨 구심점을 잡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구심체가 없어진 거죠. 예, 구심점을 이루는 인물이 없어지니까 공화주의가 이제 대세가 되게 되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정했으니 그것도 이게 공화주의 인의 반영이에요. 자, 그러면 인제 독립의군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독립의군부는 의병운동 단체야. 예, 이 단체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병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조직했냐면 임변찬이라는 사람이 조직했어요. 임변찬이. 자, 임변찬은 이제 위전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최익현의 제자였거든요. 1912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갖고 만든 것이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고종을 복위시키고 전국적인 의병 투쟁을 벌이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인제 일본 정부의 내각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부 관리들에게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그때 부당성을 밝힐 때 인제 뭐냐면 뭘 내세웠냐? 만국공법, 국제법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유전척산 운동이 초창기 때는 일본이나 서양 애들을 오랑캐 하이의 관념을 통해서 인제 접근했잖아요. 근데 이때 들어오면 인제 만국공법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일제 우리나라 침략이나 그 식민지화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했고, 그다음에 인제 또 이를 그 전화를 통보했는데, 얘네들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 당국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 철수해라." 근데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주면 이제 민중 공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전에 이게 하기 전에 발각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검언도에서 유배됐고 그곳에 순국을 인제 뭐냐면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가 이제 뭐냐 최후의 의병운동 단체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국권회복단. 여기는 이제 어떤 단체냐면 전국 지방의 유생들이 만든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당권을 받들고 신명을 바쳐서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국외 독립운동과 연계해서 대규모 항일운동을 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3.1 운동에도 참여하고요. 사회 임시정부에도 군자금을 송금해 주고, 파리 강화에서 제출한 파리 강화에 독립청원서 운동도 뭐냐면 제출하고 뭐 이렇게 인제 했다. 그래서 이 그 조선국권회복당이 인제 이렇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이게 인제 뭐냐면 대한강복단으로 확대 발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대한강복단으로 확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선국권회복단의 인제 뭐냐면 그 는 대한강복단의 전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대한강복단은 조선국권회복단이 경북 지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제 요게 기반한 대한강국회는 뭔가 이제 그 복병주의 단체이긴 한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 후에 인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요때 대한강국회는 공화주의 단체로 받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인제 복병주의 단체는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거고 공화주의 단체는 대한강국회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대한강국회는 인제 그 풍기 지역에서 인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의병 계열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계열 이 합쳐져서 인제 만들어진 거예요. 종전에 인제 국권회복단하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인제 대한강복단인가? 그것이 플러스 돼 갖고 대한강복회가 만들어졌는데 자 대한강복회의 이제 활동을 좀 보면요. 자 이거 인제 박산진이라는 사람이 인제 중심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국권회복단 그다음에 대한강복단의 인제 그 누구야 그 책임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직을 이제 그것을 대한강복단으로 바뀌었는데 국권회복단 흡수하고 그래서 박상진이 인제 뭐냐면 조직했다. 그래서 인제 활동 내용을 보면 남북 그 만주에 상하나학교를 세워서 그 사관학교를 세웠고 무력 양성을 통한 일본 선면제 정계 받침을 정했다. 독립전쟁로에 입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봉건 왕조의 부활을 주장하는 복병주의 청산과 공화주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제 이들 활동 보면 이외에도 인제 뭐냐면 일반 부호부터 접사 의원금이라고 하는데 뭐 강제 뺏었다고 보시면 안 주면 인제 죽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강제로 거둔 자금을 무장 준비를 하고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그 당시 만주의 어떤 사관학교의 어떤 건립에 큰 지원을 해 줬고 그렇게 인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했지만 나중에 인제 박산진이 인제 뭐냐면 잡히죠. 그래서 이 조직이 인제 없어지게 되는데 후에 인제 이게 조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김자진도 있어요 그때. 김자진. 그래서 김자진이 나중에 인제 북로 공정소군을 이끌고 그 당시 인제 청산리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김자진이 그 박상기 총사령관이면 김자진이 그 당시 부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풍계 광복단이 있는데 풍계 광복단은 체계준이 풍계에서 결성했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 구입과 군자금 모집을 했지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인제 뭐냐면 요게 흡수되죠. 이 풍기 강복단 또는 대한강복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한강복회는 이 조선국권회복단하고 요 풍기 강복단을 합쳐서 인제 뭐냐 박상균이 대한강복회로 인제 확대 개편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는 소개는 안 해 드리지만 안 적어 놨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여기 좀 보면 여기 뭐 조선국민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인제 뭐 평양에서 숭실학교 기독교 청년 학생회로 이제 조직을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조선국민회도 공화주의를 포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론에 기초해서 간도나 중국에 연결가해서 중국과 연결해서 무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구입하도록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산직 장려계도 있죠. 경성 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 양성소에 속한 학생들이 발의해서 교원과 사회 인사들로 해 갖고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제 주로 의병 계열보다는 예국 계몽운동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립당 같은 경우에는 대성학교 중심으로 만든 비밀 결사고요. 송죽기가 있는데 송죽기는 인제 평양 숭의학교 여교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기금 모금과 여성 계몽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일제 말까지 인제 활동을 했던 계몽주의 계열의 여성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가 인제 관련돼서 한번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요즘에는 여성 단체 막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 페미니즘 영향을 받아 갖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송죽회 정도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그 밑에 보면 민단조합, 뭐 선명당, 자진회, 뭐 기성야구단 등등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듣보잡이니까 그냥 건너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1910 년대에 인제 뭐냐면 그 독립운동의 의의는 뭐냐 국내 독립운동의 의의는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활동은 3.1운동으로 계승됐고, 어 이 비밀결사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만세 시위 운동화는 내 한층 발전시키는 운동용으로 제공했다. 그래서 3.1운동의 어떤 국내적 배경 중에 이런 이제 그 앞에 언급했던 단체들의 어떤 이제 노력 이런 것도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냥 뒤에 넘어서 그럼 1910 년대 국외 민족 독립운동을 볼게요. 자, 이 1910 년대 인제 국외 민족 독립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인제 20-30 년대, 20 년대, 30 년대까지 연결되죠. 예. 주로 인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인제 하게 돼요. 예. 40 년대 들어와서는 인제 주로 관내로 인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제 그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개 계열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독립운동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무장 독립운동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있는데, 자, 이 무장 독립운동 계열은 신민의 독립전쟁로에 입각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독립전쟁로는 앞에 언급했죠. 신민회가 이제 당장 와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그 당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소련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있을 때 일본의 역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틈타서 평상시에 인제 뭐 독립기지에서 뭐 이제 군사력도 양성하고 뭐 경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경제력과 인력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국내에 진입을 해 갖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킨다. 그런 논리가 이제 독립전쟁론이야. 그래서 이 독립전쟁론은 그런 무장 독립투쟁론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어떤 합작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민회가 이제 평상시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민회가 해체된 이후에도 이 독립전쟁론에 입각해 갖고 신민회 계열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기지라든지, 그다음 군사 뭐냐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등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독립운동 계열의 어떤 이제 있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어 요게 독립운동 계열인데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 두 개 나눈 게 아니라 독립운동 계열에 관련된 설명을 하다가 요걸 잘못 설명했네. 예. 그래서 독립운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신민회가 큰 역할을 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국내에서 일제 강력한 민족운동 탄압으로 의병 계열이나 뭐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여기에서 인제 활동하지 못하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요때 인제 애국개몽운동 계열도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계몽운동의 이제 그 한계성을 인식하고 독립전쟁을 즐기는데, 이건 신민의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계열에 인제 집중을 인제 그걸 인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 계열은 인제 애국개몽운동과 무장투쟁운동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주로 만주나 연해주에 이제 하나로 활동을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의병 계열, 그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신민의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만주와 연해주와 같이 활동했다. 예. 요렇게 인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북의 민족 독립운동의 영역은 주로 보면 주로 이제 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동포였던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리고 인제 독립전쟁론에 기반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해외운동 기지들의 특징은 민정 조직과 군정 조직이 있었고, 또도 민정 조직과 군정 조직이 같이 합쳐진 군정부 같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자치정부들이 인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인제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해서 일종의 기지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남만주의 삼원보, 그다음 일산배 한흥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약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지역적 구분을 보면요. 여기가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보면요. 요쪽이 이제 북만주 일대요. 아,
자 북만주인데 이걸 또 북간도라고 하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간도 하는 지역은 되게 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길, 융전 친숙한 이름들이 많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설립된 그 뭐냐면 허브 독립군 기지가 한흥동이야.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신카이호 그 호수에 그 한흥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 밀산부에 한흥동을 설치했는데 한흥동이라는 요때 한자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하는 동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북만주 지역의 이제 독립군 기지 역할을 했고요. 요쪽 백두산 지역에서 인제 볼 때 서쪽 지역 을 요쪽 지역을 이제 보통 남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남만주. 서간도라고 하죠, 서간도. 그래서 요때 중심 도시는 삼원보야, 삼원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넘어가서 보면 연해주 지역에 보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죠.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 건설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게 되고 여기에서 또 인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신안촌이죠, 신안촌. 그래서 이거 의미도 '한민족을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요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낭만주, 북만주 이렇게 연해주 이 세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독립운동 기지론 중에 이제 전쟁용 중에 기지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군사훈련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서전서숙 명동학교 건업회 대전학교 한족계 신흥무관학교 이 있고 그런 것들인데 요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인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명동학교 예. 용존에 있죠. 서전서숙 있고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북만주 일대에 있었던 학교고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신흥무관학교가 있어요. 신흥무관학교가 삼원보에 있었거든요, 삼원보. 요 위치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또 인제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많은 인제 이렇게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내 작전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으면 뭐냐면 국내잖아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 인접성으로서 국내 독립운동과 연결할 수 있고 그 민족의 거주 지역을 개척하고 확대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또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통해서 어 국내 독립운동과 연결해서 국내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거주 지역을 개척하고 확대 그러니까 인제 그 만주 연해주 지역을 확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해서 국내적 적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의 특징은 우리가 인제 군사활동만 부각이 되지만 군사활동하려면 군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인제 거기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및 교육운도 같이 포방했다. 그래서 독립전쟁 시전을 위해서 한인들의 생활대책 마련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군 외에도 자치기구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제 그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지역에 그 독립군 기지, 자치기관 그다음에 군정기관, 학교 이걸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모강사 이제 공무원 강사 교재를 보니까 공무원 강사분 교재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표가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인제 깜짝 놀랐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제가 십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표거든요. 강의하면서 만들었던 표고 카페에 올렸던 표인데 이걸 뜬금없이 쓴 거예요. 올려 놓고 자기 책에 올려 놨더라고요.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표가. 그 아마 인제 거기 카페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강사에 뭐 알바하다가 교재 만들 때 이 표를 가지고 와서 그냥 무단 발췌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학원 강사 그 학 공무원 강사분 교재에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 표가.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고
북만주는 이제 북간도 이렇게 있는데 독립군 기지는 한흥동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밀산부에 한흥동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남만주는 이제 삼원보 그다음에 연해주는 신안촌이고요. 자치기관을 보면요. 북만주 같은 경우에는 간민자치회가 있었고 간민회, 대한국민회 이런 자치회가 있었는데 그다음 남만주는 경학사, 국민단, 한족회 이런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같은 계열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뭐 이름이 바뀌어요. 뭐 경학사였다가 국민단이었다가 한족회였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데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일제 탄압을 피하기 위한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민회, 성명회, 건업회, 대한국민회 뭐 이렇게 인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계열이에요. 이름이 그때그때 바뀐 거야, 이름이. 네. 그다음에 군정기관을 볼게요. 군정기관은 인제 군사적 기관과 정치적 기관이 합쳐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강당이 있었는데 이 중강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대종교 계열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로 군정소금 이름 바뀌고요. 뭐 선호군전소군 이렇게 있죠. 한족계를 계승한 건데 그래서 북로 군정소군, 선호군전소군이라는 것은 나중에 삼일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임시정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때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이 북로군정소군, 뭐 서울군정소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해준 같은 경우는 강북회, 대한강국군정부 등등인데 요게 인제 요렇게 연결된 거죠. 이건 뒤에 좀 계승 관계 좀 얘기 다시 해 드리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만주 지역에는 서전서수, 명동학교, 뭐 한민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한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자주 많아요. 여기도 한민학교가 있죠. 그래서 한민학교를 딱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학교 이름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눈여겨볼 게 신흥학교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이름이 바뀌는데 한 1920 년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삼원부에 있었던 곳인데 이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는 되게 유명하죠. 예. 이혜영을 비롯한 인제 뭐냐면 7 명의 형제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 가지고 만든 학교야. 그래 가지고 운영했던 학교인데 여기에서 인제 후에 인제 독립군 간부들을 대거 양성을 하게 되죠. 비록 10 년밖에 없었지만 자 그래서 이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연해주에서는 한민학교, 그다음 대전학교, 계동학교 이런 학교도 있었다. 자 요거 인제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또 지도 위치원 이제 찾아서 이제 파악해 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지도 위치 있죠? 여기 자세히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있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뭐 서전서수, 명동학교 물어볼 때 지도를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지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먼저 서간도, 남만주 일대를 보겠습니다. 요쪽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기지는 유아원의 삼원보에 있었고요. 그때 인제 중심 인물이 이혜영, 이시영 같은 그 앞에서 인제 얘기한 안동 지방의 친형제가 아니라 유경재래. 예. 유경재가 인제 딱 자기 지방에 인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독립군에 기부를 하면서 인제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 삼원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신흥학교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혜영과 이시영인데 등등 6 형제들은 만료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혜영 같은 사람들은 인제 노년에 북경에서 인제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약속을 사람들하고 잡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주에 가서 활동하다가 잡혀 갖고 이제 고문당해서 죽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나머지 이제 이시영 같은 사람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살아나서 인제 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인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이제 뭐 일제 강점기 때 그냥 재산도 어마어마하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책에서는 노블레스 오브리지인가? 의 어떤 상징으로서 인제 씌워 놨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 보시면 있지만 신민의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 신민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거죠. 음.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 자치기구는 삼원보인데 삼원보 안에 자치기구도 있어요. 그 안에 이 기호 그러니까 삼원보다는 독립군 기지 안에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자치기구도 이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일제의 어떤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는데 그 계열들 쭉 보면 경학사 그다음에 시민의 중심을 만들었어요. 국민당, 한족회 나중에 인제 군사적 기구가 합쳐져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선호군정소군이세요. 요때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예. 이런 조직으로 바뀐다. 그렇지만 인제 아까 같이 말한 것처럼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바뀐 거기 때문에 한 개 계열의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단체들의 이제 세부 사항들을 여기에 주에다가 적어 놨거든요. 예. 경학사, 부민단 뭐 등등 있는데 요거 917 번하고 918번 한번 볼게요. 경학사부터 볼게요. 이거 918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경학사 관련된 내용 보면 1910 년대 만주에서 조직된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이신영, 이동영, 이사용 등 신민의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만주 요정선, 유한 한 해에 그 민단적 성격을 띤 자치도시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 후에 인제 뭐냐면 부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후에 이제 백서농장을 건설해서 훈련과 그 뭐냐면 농사를 번영했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는 한족회로 개편됐다가 나중에 선호군중소군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신민의 계통의 사람들 특히 이제 안동의 육형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본 게 학교인데 여기 남만주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학교가 인제 신흥학교죠. 그 신흥학교도 이름이 뭐냐면 자주 바뀌어. 원래는 신흥각습소로 하겠다가 신흥학교로 하겠다가 또 신흥무관학교로 했다가 예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여기는 그 독립운동의 어떤 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911 년에 만들어 가지고 1920 년대 폐교된 해요. 한 10년 동안 있었어.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신흥무관학교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요거 관련돼서 인제 제가 보충 자료를 그때 심화 교재에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내용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3.1 운동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만주에 들어왔고 이때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이청천이나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망명해서 신학교에 참가해서 번창했다. 이 사람들은 인제 일본 육군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한국인들 중에 그 일본 육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중에 인제 일부는 이렇게 이정천이나 김경천 같은 사람은 여기 독립운동 이제 빠져나와서 독립운동을 했고 박정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이제 뭐냐면 일본에 충성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청천이나 김경천인데 이청천은 이제 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청천이 원래 이름이 이청천이고요. 우리가 알고는 지청천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름을 인제 이렇게 가명을 썼냐면 그 당시 독립운동 가들은 이제 하다 보면 국내에 인제 일가친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일가친족들이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가명을 많이 썼어. 그래서 어떤 층이 이청천이라고 돼 있고 보통 지청천으로 돼 있는데 요게 좀 유명하죠. 이게 가명인데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1919년 5월 학교 이름은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됐고 부민단이 개편되어 조직된 한족회 산하에 학교가 발전됐다.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뭐 군사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그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제 고급 간부를 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20 년대 폐교 시까지 그 당시 졸업생 2,000 명을 배출해서 독립군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보면 그 독립무관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신흥무관학교의 분교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무관학교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서간도 집약에서는 보약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대한독립당으로 발전됐고요. 그다음에 볼 게 이제 북만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북만주 지역은 대체로 요 지역이죠. 예.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요게 좀 정확한데 여기 지역을 이제 북만주라고 해요, 북만주. 예.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인제 연변이라고 하는 연변 자치구 있죠. 여기 지역이 북만주 지역인데 여기는 진짜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죠. 예전부터 여기서 많이 건너왔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때 인제 한흥동 밀산부인데, 근데 이 밀산부 지명은 북만주가 인제 여기 정도인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 신카이오 부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민회 간부들이 여기 와서 건설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또 여기다 대한인국민회가 또 지원을 했거든요. 참고로 대한인국민회는 그 당시 돈이 많았어요. 상당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뭐냐면 자금줄을 대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때 인제 했던 활동했던 사람이 이상설, 이승희 등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을 이주시키고요. 한민학교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사람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상설은 헤이그 미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이 되게 많은데 후에 인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학교와 또 뭐냐면 단체를 조직하는데, 일단은 서전서숙 있죠. 용전의 서전서숙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연해주로 건너와서 성명회도 인제 뭐냐면 조직해요, 성명회. 그다음에 성명회가 이름이 건업회로 또 바뀌거든요. 건업회도 조직하고, 그리고 그 건업회에서 건업신문이라는 거 있어. 건업신문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이제 활동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대한강복군 정부가 이제 수립되니까 정통력을 침입하고, 그래서 인제 만주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구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이 이상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활동이 범위가 되게 넓죠. 그다음에 학교는 간민교육회가 인제 만들어서 예전에 기출문제였던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요때 명동학교는 명동이라고 인제 하는데, 이게 명동인가? 위치가 어 서준서수고하고 명동학교가 용종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용종 안에 있는 명동인가? 아 근데 이 명동학교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게 용종일 거예요. 명동보다 용종이 나는데 이 지도 보니까 용종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게 맞네요. 명동에 제가 찾아보니까 명동학교가 1908 년에 김양경이 주도도 해서 북간도 해 하 하룡령의 명동촌에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명이 명동이 맞아요, 명동.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여기는 명동학교 용종으로 되는데, 여기 아마 인제 요 부근에 이제 세워진 학교 같아, 명동이. 그래서 여기에 서전서숙이 용종에 있고 명동학교가 이 명동 지역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고, 하여튼 이제 명동 맞고, 요 지도가 잘못됐네, 이 그림이. 예. 그래서 있고, 음. 요것도 보니까 서전서숙 명동학교 용전에 있다고 되는데, 용전에서 약간 멀어진 좀 다른 데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06 년에 세워졌다가 1907 년에 서전서숙을 인제 계승해서 이 폐교됐거든요. 예. 그걸 명동 서숙으로 인제 이름이 개편됐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명동학교에서 인제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윤동주 시인도 여기 학교 출신이고, 예전에 뭐 통일운동했던 문익환 목사가 또 명동학교 출신이야. 예.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요원을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도의 이제 자치기구를 보면요. 간민자치회, 그다음 간민교육회, 간민회, 대한국민회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한 또 동일한 그 단체들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중강당인데, 중강당은 인제 그 대종교 계열 애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인제 중강당의 명칭을 인제 그러니까 중강당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대종교였던 그 승자였던 서열이 만든 조직이야. 예. 그리고 정의당 궁정에서 이름 바뀌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이슈가 편입되면서 북로 궁정서구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예. 그때 북로 궁정서구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장진 장군이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1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11 번이에요.
자, 이 러시아 연해주의 지역의 그는 그 당시 인제 독립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이죠. 예. 그래서 1910 년대 민족운동가의 한일유병을 직결시킨 기지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기구도 있어요. 여기도 인제 처음에 이제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자, 한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한민회. 한국인 자치기구라는 뜻인데 한민학교가 설립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주신문이라든지 대동공부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명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성명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상설이 주도해서 만들었죠. 이상설, 유인석, 이범용. 그래서 왜 성명회라고 했냐면 그 당시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명회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성명회 관련된 그 사료를 잠깐 보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성명회가 이제 했던 성명회 선언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일 합방, 그러니까 항일 병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어떤 것을 성명을 했다. 그래서 뭐 이상설, 유인석, 이병이고 목적은 대한국민된 사람으로서 강국을 맹상을 성취하고 한일 합방의 어떤 부당성을 각국의 정부에 호소하고요. 취지서와 각종 경문을 한일사에 반포했다. 근데 일제가 이제 러시아에 항일하니까 해체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이름만 바꿀 뿐이지 실질적인 해체는 한 거 아니고 하여튼 이제 겉으로는 해체했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 그게 이제 건어패야. 이 건어패.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성명에 건어패,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대한강복군 정부. 이게 원래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름만 바뀐 거야. 이름만. 자, 건어패를 이제 보겠습니다. 건어패는 성명에는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의 어떤 탄압을 받잖아. 일본에 이제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당국이 딱 탄압을 하니까 이름을 건어패로 바꿨어.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시답을 권장한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거 경제적인 어떤 단체처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보면 신안촌의 의병계열과 계몽계열이 합작해서 만들었고요. 요때 인제 건업신문이라는 그 신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채호와 이상설이 주필을 했고 그다음에 한민학교와 대전학교를 운영했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한민학교가 되게 많아요. 요때 한민회가 만든 한민학교도 있고 요때 뭐 건업회가 만든 한민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한민학교가 있어요. 예. 한민학교가 그 당시 많이 쓰였던 이제 학교 명칭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국민회가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대한국민회가 시베리아의 지방 총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치타에 본부를 두고 대한인 종교를 관행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강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무장투쟁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있고 대한강복군 정부를 볼게요. 자, 대한강국군 정부는 인제 뭐냐면 건어패가 블로디보스토크에 처음 만든 수입된 최초의 정부예요. 임시정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을 이제 해 가지고 이상설을 정통령, 그다음에 이동희를 부통령 해서 망명정부의 호시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이제 단초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가 일본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자 한인 정치 사회 활동을 이제 탄압을 하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어패와 함께 폐간했다. 함께 해체됐고 그때 건업신문도 폐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회가 건업회 가지고 건업회가 대한국 강복군 정부를 만들다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아서 건업회, 대한강복군 정부, 그다음에 건업신문이 폐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한강복군 정부에 대해서 좀 약간 7차 교과서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볼게요. 관련된 교과서에서. 잠깐만요. 음, 이게 몇 페이지야? 929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 대한 강복군 정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14년에 들어와서 러시아는 러일 전쟁 10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의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런 분위기 아래 건어패를
주도한 이상설 이동희 등이 러시아 내 항일 분위기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 특무하는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했다. 대한강복군 정부는 북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임시정부 수립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일본하고 같이 손을 맞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니까 이제 다시 상황이 반전돼서 러시아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전너 한족 총학 한족회 중앙 총회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런 정체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뒤에 인제 대한국민회로 인제 그 발전됐고요. 한인사회당이 인제 조직됐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영향을 받았는데, 이 한인사회당을 이제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동희. 음. 자, 이동희가 인제 그 한인사회당을 조직했고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단체예요. 후에 고려공산당을 개칭을 했는데, 자, 이 이동희가 개최한 한인사회당이 후에 이제 고려공산당 안에서는 상하이파 공산당이 되죠. 상하이파 공산당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고려공산당으로 개칭이 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 요거는 이제 자빨들의 역사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여기다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보통 우리나라의 인제 뭐냐 최초의 그 사회주의 단체가 한인사회당이라고 하죠. 이동희가 만들었던 단체예요. 예. 그래서 10월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만든 게 또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좀 뒤에 1년 뒤에 전노 한인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자, 요 단체인데, 요 단체는 인제 같은 공산주의 단체지만 성향이 좀 달라. 예. 왜 성향이 다르냐? 얘네들은 이동희가 만들었고, 주로 민족과 사회주의 중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예, 요거는 부수적이고요. 근데 이제 전노한인 공산당은 주로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귀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들은 반쪽짜리 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당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결합된 형태에서 볼 때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전혀 인제 색깔이 다른 정당들을 그 당시 고려공산당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예, 고려공산당이 이제 1920 4 년인가요? 아니 21 년인가 만들어진 건데, 자, 이 고려공산당이 인제 통합이 됐다. 그때 인제 내렸던 인제 명령이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연도를 잘못 썼네. 이게 1918 년이고요. 예. 이게 1919 년이야. 자, 그때 이제 왜 고려공산당이 통합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코미테름에서, 그 당시에 코미테름이 인제 그 지시 내리면 세계 각국의 공산당은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내걸었던 논리가 일당 일국주의예요. 일당 일국주의는 뭐냐? 자, 한 개 국가에는 한 개의 당이 필요하다. 여러 당이 있으면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여러 당이 있으면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따로 살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려공산당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너무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공산당이 상하이파 공산당과 그다음에 이르츠크파 공산당으로 나눠져요. 자, 상하이파가 이르쿠츠파 공산당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이 상하이파 공산당은 한인사회당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전노 한인 공산당은 이르츠크파 공산당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얘네들 또 산하 부대가 있어. 이게 사할린 부대가 있고,
그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은 그 당시 인제 그 자유대대가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대립을 해.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뭐냐면 나중에 자유시 사건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자유대대와 적군이 손을 합쳐 가지고 사할린 부대와 민족주의 그 당시 민족 그 독립운동가들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얘네들하고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공격해 들잖아요, 무장을 해제하면서. 그래서 많은 타격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인제 요때 인제 상하이파 공산당 안에서 그 누가 있었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여운형이 인제 가 갖고 따졌지. "그러면 되냐? 같은 이제 고려 공산당이고 커뮤니티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제 얘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고려공산당을 해체시켜 버려, 코미테이. 그리고 나서 뭘 내거였냐면 그 당시 인제 "너네들 여기에서 밖에서 싸우지 말고 그 안에서 싸워라." 그래서 내세웠던 것이 일당 일국주의는 내국주의야. 여기 내국주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다투하는 공산당은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거점을 둔다. 그래서 인제 뭐냐면 얘네들이 인제 모여 가지고 얘가 해체되고 나서 모여서 만든 것이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죠. 근데 이 조선공산당은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자, 여기가 인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당인데 여기는 또 국내에 그 토박이 인제 뭐냐면 공산당이 있어요. 서울계 공산당 계통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계통도 있는데, 자,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상하이파, 이누치크파 외에도 뭐 일본 계통의 이런 하요에 같은 계통도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 되게 파벌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인제 또 조선공산당을 탄압한 사건이 일제가 만든 이제 뭐예요? 무슨 법이죠? 치안유지법이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1925 년에 만들어진 건데, 자, 계속 조선공산당이 탄압받고 해체되고 탄압받고 해체되고요. 그래서 1 차부터 해서 4 차까지 뭐냐면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고 만들어졌다 해체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4 차까지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나서는 인제는 뭐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코미테에서 뭐라고 이제 그 지시가 내리냐면 "너네들 그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한인 공산당들이 일본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활동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안에 일본 공산당 안에 그 당시 인제 뭐냐면 그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공산당이 다시 인제 재건된 거는 강복 후죠. 박헌영에 의해서 그 재건되고, 요때 조선공산당을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자발대 역사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이 자유시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치안유지법, 그다음에 인제 중국 공산당 안에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지만 8.6군 안에 그 중국 공산당 안에 한인 간부도 있다는 그런 사실, 그다음에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이렇게 해 갖고 쭉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요 표를 가지고 인제 접근하면 일제 강점기 때의 이제 공산당 활동을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요 부분을.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 자, 어디까지 한 거야? 한인 사회당까지 있죠? 그다음에 대한국민회가 결성되거든요. 자, 대한국민회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 앞에 그 전러 한족계 중앙총회를 인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자, 일본이 그 당시 시베리아에 병력을 출동을 시켜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제 그 적군 타도를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인제 10월 혁명이 끝난 후에 적군과 백군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백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백군을 지원해 갖고 적군을 몰아내서 다시 러시아를 그 세계대전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때 일본이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연해주 지역에 어 거의 한 3만 명 정도를 파견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제 뭐 적군도 타도하지만 그 주로 인제 적군과 연합한 독립군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로 항족회 중앙총회에서 북한도 한인사회와 연결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결국에는 이제 대한국민회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죠. 임시정부. 그래서 이 대한국민회는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해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군사활동을 이제 보면 의병부대 편성과 국내 진공작전을 하죠. 그래서 간돈을 관리사였던 이병윤이 만명한 뒤에 연해주 각지에서 의병이 편성되고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 중에 안중근, 전재익 같은 대규 중심으로 대규모 국내 진공작전도 펼쳤다. 이거는 구한말 말기죠. 그 다음 13도 우군을 결성해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노선을 결합해서 공동전선을 했다. 이렇게 있고, 그날 기타 보면 신문은 해조신문, 신해민복, 건업신문 있고, 학교, 한민학교, 개동학교 등등이 있고요. 예, 한민학교는 되게 여러 곳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연해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해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뒤에 자, 군사활동에서 내용해 보면 이제 니항 사건이 있어요. 니항 사건. 이게 이제 해남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할 필요 있는데, 니항은 이제 니콜라이 에프스키를 이제 한자로 이제 음찬 그 지명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연해주 침공 이후에 한인 무장부대하고 그 당시 빨치산 한련연합부대가 니항 주둔의 일본군을 이제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규모 이제 일본군 선멸했는데, 요때 이제 한인 무장부대들은 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러시아 빨치산 적산하고 이제 적군하고 연합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빨치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백군을 이제 철퇴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목적이 달라요. 연합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섬멸했는데, 일본군이 이때 인제 그 뭐냐면 대규모 보복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인제 4월 참변이야. 예, 4월 참변. 그래서 리안 사건 이후에 4월 참변이 있고, 이때 이제 뭐냐면 한국인들의 어떤 대학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뭐 신안촌 사건이라고 또 하긴 하는데, 그때 독립운동 대부였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좀 약간 생소하지만 독립운동 내에서 자금줄을 냈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이 이제 그 뭐냐면 이토 시도부미를 이제 암살할 때 자금을 대줬던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재형이 잡혀 가지고 총살을 당해요. 이 4월 참변 때. 예. 그래서 요 니항 사건하고 4월 참변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게 교과서에 있어요. 해당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잠깐 여기 935번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니항 사건 직후 일본군은 1920년 4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의 주둔 공화국 군대와 한인촌 등지에 무차별 기습했다. 결국엔 4월 천부로 한인 2,500명이 살해되거나 부상되는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유명한 이제 독립군 운동 대부가 처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중국 관내에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이남을 얘기하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